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감정은 어떠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때 내가 차라리 적극적인 역할을 좀 했을까라는 후회는 하게 돼요. 두 번의 선거를 하셨고 네. 두 번의 낙선. 공천을 받기 쉬운 곳에 가면 당선이 어렵고 공천을 받기 어려운 곳에 가면 당선이 쉽다 이래가지고 KTX나 SRT 이런 것들 민영화되면은 뭐 요금이 3배로 뛴다? 천만의 말씀. 오늘 책은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꼬리표 좀 따라 붙는 게 박근혜 퀴즈랑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퀴즈를 탈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동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한 게 제가 책에서도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저를 발탁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맞아. 그게 그대로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제가 말하는 내용 갖고 비판 못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줄지어 다는 게 뭐 박근혜 퀴즈 뭐 이런 건데 그거야말로 이제 뭐 보면은 어느 정치인이나 달고 있는 네가 싫어라는 표현이 약간 다른 표현. 비한 표현이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고 명징한 사안이라 그러면 사안을 얘기하면은 안 그러면 그냥 문재양이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은 그건 싫다는 건데 그걸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감정은 어떠세요? 그때 실제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분에 대해서 고맙게 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이게 있어요. 2012년에 제가 저분한테 발탁됐을 때 2013년에 취임하고 나가지고 저는 비판자 역할을 하겠다 플러스 맞아요. 그리고 나는 방송이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정치권에 거리를 뒀었어요. 그러다 2016년에 내가 선거 나가면서 다시 이제 정치권에 나오게 된 건데 그때 내가 차라리 적극적인 역할을 좀 했을까라는 후회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자리에 대한 욕심? 아니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윤창중 씨가 싫다, 뭐 문창근 씨가 안 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서 그냥 비판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겠지만은 내가 그러면 어느 영역을 맡아가지고 했어야 되나?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에도 저한테 총선 나갈 거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차라리 안 해서 싸웠어야 되나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비례대표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시 만약에 이제 가정이지만 나갔으면 거의 됐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됐겠죠. 내가 무조건 되는 번호로 제안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했었으면은 반대로 방송을 하는 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기억 못 할 테니까 흔하디 흔한 비례 영입돼가지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청년 정치 파트잖아요. 네. 뭐 아픈 과거시지만 책에 다 적혀있는 얘기니까 두 번의 선거를 하셨고 네. 두 번의 낙선. 낙선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제가 지역구를 상계동으로 고르는 게 저는 제가 고향에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건데 선거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 데 찾아가면 쉽게 돼요 또. 그러니까 자동 당선 지역구들이 있어요. 지금의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는 서울 지역에서 어지간해서 당선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게 있는데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정치하는 모델이.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낙선만 했잖아요. 거의. 맞아.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네네. 부산이라는 어려운 곳에 가서 도전하겠다는 그 시기에 부산이라는 거는 사실 민주당계 후보한테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쉽게 가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으면 비례를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책임지고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 이게 있어요. 정치권에는 공천을 받기 쉬운 곳에 가면 당선이 어렵고 공천을 받기 어려운 곳에 가면 당선이 쉽다 이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공천을 받기 어려운데 당선이 쉬운 곳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소위 공천권자한테 말 그대로 들러붙어가지고 거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지난 선거 때 2016년에 소위 말하는 자동 당선 지역구 같은 곳들에 가려고 했다면은 뭐 영남이나 아니면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데 가려고 했으면은 그랬으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옹호 모드로 들어가야죠. 옹호 모드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아니었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정치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는 유한하고 그 내 정치적을 위해서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선택 때문에 한 거고 실제로 작년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랑 이제 공천 파동이 크게 있었고 결국에는 그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저만 얼굴이 나왔어요. 2등으로. 나머지 모든 국회의원 후보와 모든 구청장 이런 후보는 2등 못했거든요. 거기 나올.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뭐 저한테 2번 떨어졌다고 뭐 이제는 언제 당선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 댓글 다는 순간 단 한 명도 앞으로 구의원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거는 가볍게 보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저는 그런 도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럼 이제 다음 총선이 언제 있죠? 내년 4월이죠. 네.
가능성 이번에 좀 있을 것 같다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당 지지율이 한 5% 6% 됐는데 27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례대표 제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번 낙선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낙선이 되면 사람이 약간 어쨌든 마음이 쓰릴 거잖아요. 네. 쓸었을 때, 비례 받을걸. 생각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저는 정치 한번 하고 그냥 다른 일 하겠다 정도의 생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은 잠깐 했는데 후회는 하지 않는 거군요, 절대. 저는 지난 2번의 선거 제가 치르면서 얻은 것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자유한국당에 아니, 새누리당에 있지 왜 바른정당 나오고 바른미래당 하냐라고 저한테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순탄하게 박근혜 키즈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길이죠. 자유한국당에 있는 게. 맞아. 예, 저는 그 안에 이제 젊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고 선임일 테고 항상 그 지위는 누릴 수 있겠지만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정치 못 하겠죠. 근데 원래 되게 과학고에다가 하버드를 나오셨잖아요. 네. 공부를 되게 잘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공부를 잘한 것과 어떻게 보면 정치는 특히나 이제 선거에 나가서 표를 받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네.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별로 안 달라요?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 마음을 얻는 것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착각해가지고 인과관계를 엮어가지고 자기 위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인성이 더럽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면 그건 인터넷 댓글에서나 통용된 얘기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부 잘하면 인간관계도 좋을 확률이 높다.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터넷 어떤 그냥 썰 같은 얘기 갖고 정치인을 판단할 수는 없다. 예. 그 인터넷 셀러로 되게 유명한 걸 처음으로 파헤치신 게 하버드 도서관 새벽 4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로 새벽 4시까지 도서관에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거 근데 무슨 중국인이 갑자기 자기 하버드 책 쓰니까 한국에 다 우아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한국 하버드 학생 아닐걸요? 그냥 중국 사람일걸요? 실제로 도서관을 몇 시에 문을 닫아요, 하버드? 제가 3학년 때까지 24시간 도서관이 없었어요. 없었다. 근데 4학년 때 24시간 도서관 만들긴 만들었어요. 만들었구나.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한 도서관이 좀 늘어나는데 시험 기간은 좀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시험 기간 아닐 때는 하버드에도 없어요? 새벽에는? 거의 없어요. 네. 그 가보면 이제 대학원생들 중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하버드에 대한 그 상상성의 하버드를 좀 만들고 있는 거군요. 하버드라는 곳 학교 학점 체계가 되게 특이한 게 B-B, B풀까지 받는 사람이 한 전체 한 60% 이렇게 받고요. 위에 20%가 A 받고 밑에 20%가 C 받는 그런 정도 학점 시스템이라 가지고 A가 진짜 흔하지 않구나. 내가 크게 그렇게 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 가운데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나라는 착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졸업 평점 어떻게 됐어요? 저 B 정도. B뿔이에요, B예요? B랑 B풀 사이인데 딱 그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달려들진 않는다. 네. 그리고 저희는 A 플러스도 없어요. 하버드는. A 뿔이 없어요? A 플러스 없어요. 그럼 A 제로가 있는 거예요? 네, A 제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럼 이제 정치계에 사실 되게 일찍 네. 들어온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몇 살 때 들어오신 거죠? 28살이죠.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하던 일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정치할 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거에서 나중에 직업을 다시 되살리기 좋은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심심한 프로그래밍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제 감을 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정치하다 수틀리면은 코딩에서 먹고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된다. 근데 책에서 이제 끝없이 저는 적혔던 여러 가지 문구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라고 되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왜 전공인 IT 사업을 준다고 정치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능력치로 세상을 진보시키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능력자들이 능력 발휘하지 못하게 법과 제도상을 막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진짜 창의적인 산업들 많이 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영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그냥 이제 들고 있는 게 뭐 그냥 어디 또 누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걸 주워 듣고 민영화를 하고 무슨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무슨 뭐 맥쿼리가 어떻고 이명박이 항상 이명박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런 정치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민영화가 된 거거든요. 맞아. 예를 들어 옛날에 KT도 민영화 KT, SKT 전부 다 옛날에 공기업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민영화가 된 것이고 SK 같은 것들, 기름집들 전부 다 민영화가 된 것이고 항공사도 대한항공도 민영화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민영화돼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폭등했느냐? 아니면 무슨 뭐 해외 자본이 뭐 우리나라 돈을 갈취해 갔느냐?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또 MB가 싫어하기 때문에 MB가 민영화한다고 민영화 나쁜 거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갖는 건데 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창의력이라는 걸 최대한 돋구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런 정치에 있어서 관점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 책을 보면 시장 경제 측면에서 이주석 의원은 되게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를 이제 도입하는 건 굉장히 중요시하던데 네. 사실 이런 민영화 되면 근데 사실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로 인한 좀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부작용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건데 적절한 경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공정한 경쟁을 했던 게 뭐냐면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자유 경쟁이라는 거는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KT가 민영화됐지만은 KT, SKT, LGT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KT가 미쳤다고 요금을 3배 올리면은 그렇지. 나 죽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건 보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독과점을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소비자 혜택이 돌아온다는 건데 그걸 자꾸 무슨 뭐 KTX나 SRT 이런 것들 민영화되면은 요금이 3배로 뛴다? 천만의 말씀. 고속버스는 애초부터 민영이었는데 고속버스 요금 뛰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 자체가 허위 사실에 가까운 것들. 정말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걸 민영화시키되 공정한 경쟁이 할 수 있게끔 정도만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에서 뭐 예를 들어 낙하산 인사를 해먹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 당장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누군지 보면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예를 들어 거기에 누가 또 커피 납품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전직 국회의원이 지금 수사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먹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태양광 이번에 나왔지만 태양광 그 농어촌공사 사장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업무들 을 사실 공사나 공기업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런 경쟁 자체가 배제되어 있고 독점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왜 애초에 대통령이 임명하냐는 거죠.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업 중에 뭐 한국도로공사 같은 것들이 고속도로마다 이제 좀 작게 분할돼가지고 민간 기업이 있었으면은 저는 충분한 경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안에서 충분한 이제 예를 들어 요금제를 다변화한다든지 예를 들어 아침에 고속도로 진입하는 사람은 좀 싸게 해주고 저녁에 오는 사람은 또 싸게 해주고 낮 시간대에는 2배로 요금 물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요 조절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자리가 안 생기고 기업에서 만약에 회사 사장을 선임하게 되면은 가장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을 뽑겠죠.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